안녕하십니까. 핸드폰이 말을 안 들어서 조정을 하다가 늦어졌어요. 저는 혼자라도 오늘 11절을 끝내겠습니다. 니체의 선하게 접힌 11절 강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노력한다 이래 돼 있어. 니체가 볼 때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은, 자 이제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가 독일 철학에 미쳤던 본래적인 영향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게 칸트가 독일 철학에 미쳤던 본래적인 영향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특히 칸트가 자기 자신에게 허용했던 바로 그 가치에 대하여 넘어서서 영리하게 미끄러지려고 노력한다. 직역하면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자기 자신에게 용인했던 가치로부터 점점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혜이지. 자기가 칸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늘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칸트가 미쳤던 그 영향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된다. 늙은 칸트가 여전히 19세기 말에 살아있다라는 거. 어디에? 신디 누나 들어오셨네. 아직 안 들어가셨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하여 니체는 여지없이 이 늙은 칸트의 유령을 몰아내고 그 영향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제 칸트를 들고 왔습니다. 칸트를 들고 왔고, 이제부터 칸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는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칸트는 무엇보다도, 자, 그리고 우선 뭘 자랑스러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만들었던 12가지의 범주표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범주표가 뭐야? 범주표는 칸트한테 있어서 저거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감각이 있고, 감각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있습니다. 직관이 있죠. 안샤웅. 직관과 감각적인 것, 진리셔. 이쪽이 한쪽 그룹에 있고, 이것은 물론 선험적으로 인간에게 감각 형식이 공간과 시간으로 주어져 있지만, 감각적인 것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선험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선험적인 게 아니야. 이건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 외에 우리의 오성이 이제 우리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리 속에 오성이 있는데, 페얼슈탄트라 그럽니다, 독일어로. 이 오성의 자리에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그대로 갖고 오진 않지만 어쨌든 갖고 옵니다. 범주. 이 범주가 원인과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형을 결정하는 이런 거. 이런 12가지의 어떤 그 범주표를 오성에다가 위치시켜서 이 범주는 인간이 선험적으로
인간의 인식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감각 형식을 통하여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내용이 이 오성의 범주와 만나서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만남으로써 인식이 발생하는데, 이때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가리 속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12가지 범주표와의 작용을 통하여 바깥에서 들어온 경험적인 요소와 내용과 만남으로써 드디어 인식의 판단이 일어나는데, 이걸 칸트는 뭐라는가 하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그래요. 왜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의 대가리 속에 완벽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하고 머릿속에 있는 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아프리오리라 그러는가 하면, 진테티쉔 우어타일렌 아프리오리, 독일어로 이래 나와 있어요.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은 대가리 속에 있는 이 12범주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대가리 속에 미리 주어진 범주표라는 거예요. 칸트는 이거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 12범주표는 사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범주론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처럼 인식 안에 이 범주표가 있다라는 것은 칸트의 탁월한 어떤 그런 진단이죠. 자기 철학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거를 이제 칸트는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칸트는 말하기를 이 범주표, 12개의 범주표를 손에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 뭐라 그러는가 하면, Das ist das schwerste.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어려운 거다, 이래 말했어. 근데 어떤 어려운 건가 하면, Was jemals zum Behufe der Metaphysik unternommen werden konnte, 이래 나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이상학을 위하여 착수될 수 있었던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범주표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체의 어떤 그런 패러디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 착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려운 게 바로 이 범주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칸트는 자기 자신의 이 철학을, 순수 이성 비판의 이 철학을 위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니체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만 이러한 착수할 수 있음, 이 할 수 있음이라는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이 칸트의 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해가 됐죠? 범주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오성의 범주표를 표에 형이상학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다는 것. 이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또 니체가 드디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재미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철학은 근데 이 1차 자료가 더 쉬울 수가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지금. 자, 칸트는 인간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그러니까 이 능력은 다시 설명합니다.
자, das Vermögen zu intelligent urteilen a priori 이래 나와 있어. 선험적 종합 판단의 능력, 인간 안에서 이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매우 자기가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칸트는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응? 칸트가 여기에서 계속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러나 이제 까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 철학의 발전과 빠른 개화는 이해가 됐죠. 엄청나게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철학의 발전과 엄청나게 신속하게 빠르게 피어오르는 이 꽃은, 독일 철학의 꽃은, 꽃 피어남은 이러한 칸트의 자부심에 달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칸트가 독일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칸트가의 철학이 독일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칸트의 자부심에 달려 있으며 아마도 더욱더 자랑스러운 것을 발견하려고 모든 칸트의 제자들이 열심히 내기를 했다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칸트 이후에 칸트의 제자들은 칸트의 진짜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적으셔요. 낭만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만주의자. 응? 괴테라든지 그 다음에 헬더린이라든지 쉘링이라든지 뭐 헤겔도 낭만주의자지 뭐 그죠? 슐라이마허라든지 이런 낭만주의자들, 이런 낭만주의자들의 어떤 그 칸트의 철학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발견하려고 했던 이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의 열심에도 독일 철학의 발전이 달려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칸트 철학의 위대한 점은 바로 칸트 철학의 독일 철학의 발전과 독일 철학의 빠른 속도로 꽃피어난 것은 바로 칸트와 칸트 이후의 낭만주의자들의 영향이 아주 컸다. 피테 쉘링, 그 다음에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뭐 문학 쪽에서는 또 다르죠. 게테를 더불어서 헬더린이라든지 뭐 이런 시인들. 그 다음 이런 자들의 낭만주의자들에 의해서 독일 철학은 빠르게 발전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따라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 능력은 새로운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준 선험적 종합 판단의 능력, 이 능력, 이 새로운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을 거치면서 새롭게 발전하면서 철저하게 그 독일 철학의 전체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출발점을 한 게 바로 칸트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까면서 이제 니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11절이 엄청 재밌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이 칸트가 그렇게 대단한 놈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Es ist an der Zeit.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될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칸트의 철학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그런 뜻입니다. 비진트 진테리시 워타일러 아프리오리 메클리히 이렇게 나와요. 비진트 종합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 선험적인 대가리 속에 미리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하고 경험적으로 바깥으로 들어온 것에 합쳐져서 판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칸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Was antwortet er eigentlich? 그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딱 세 단어야. 딱 세 단어. 독일어로 Vermöge eines Vermöge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의 도움으로 이래 나와 있어. 능력의 도움으로 선천적 종합 판단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의 도움은 뭐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 뭐예요? 여기 위에 나오잖아, 그죠? 어떤 능력이 있어? 범주표를 만들 수 있는 칸트와 같이 이 오성 안에 있는 12가지 범주와 바깥에서 들어온 경험적 내용의 만남,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오성을 너희 스스로 사용하려고 해라. 어떤 준칙이나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말고 니네들 대가리 속에 있는 오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 위대한 명제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 유럽의 계몽주의의 어떤 강력한 모토가 될 수 있는 스스로 오성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명제가 바로 칸트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능력의 도움으로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신이 주었든 아니면 어쨌든 선험적으로 우리의 대가리 속에 주어진, 이건 신학적으로 신이 준 겁니다. 신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성의 능력, 오성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칸트의 명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얼메게는 뭐뭐의 도움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in the help of야. 뭐뭐의 힘으로 by dint of도 돼요. 뭐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인가 하면은 eines Vermögens, 오성을 사용할, 오성이 뭐야? 범주라 그랬잖아 아까. 12가지 범주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도움으로, 이런 뜻입니다. 재밌습니다. 야간 철학 강좌가 참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우리 김연아 선생님도 합류하셨네. 밤에 잠을 안 자시는가 봐. 어쨌든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칸트, 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선악의 저편을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은 제가 지난해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이랑 강의를 했던 엄청나게 또 끝내지 못했어, 그것도. 긴 유튜브가 또 3, 40개 올릴 게 있다고. 그런데 선악의 저편은 내가 너무나 애정이 가는 책이고, 요거랑 도덕의 계보학을 또 끝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재미있네요. 그런 능력이야. 칸트가 말했던 딱 세 단어, 별묘게 아이네스, 별묘겐스 이렇게 나와 있어. 진도 나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칸트는 이 세 단어로 응답하지 않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하?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 속에 숨어 있는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무도곡, 16세기 알레만더는 16세기의 무곡입니다. 춤출 때 부르는 노래 있죠. 이 무도곡을 사람들이 흘러 들을 만큼 그렇게 섬세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 다음에 독일적인 기품과 미사역구의 감각을 사용하여 칸트는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칸트 원전 읽어봤어요. 영어로 읽어갖고는 어림도 없어. 저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인데, 특히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에게 요구하는 게 전문가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칸트의 문체는 되게 엄청 어렵습니다. 칸트 책도. 예? 칸트.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딱 니체가 볼 때는 딱 요 세 단어인데, 요 세 단어, 별메게 아이네스, 별메겐스. 딱 요 세 단어로 칸트가 말하면 좋은데, 칸트는 그래 말 안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무도곡을 흘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고 존경할 만하고 깊은 독일적인 어떤 감각과 미사역구를 써서 칸트는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인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이러한 새로운 능력,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심지어 미쳐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 자신 바깥에 있었다. 독일어로 이래 나와 있어. 아우설 지시, 자기 자신 밖에 있었다.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미칠 듯이 열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미칠 듯이 열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18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나왔잖아, 이 책이. 그죠? 이게 전후로 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독일에서, 이제 칸트는 독일 사람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칸트가 이 책을 발간했던 그 18세기 중반 말부터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반까지 이 칸트에 미쳐 있었다. 오성을 스스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적 명제에 온 유럽이 미쳐 있었다라는 거야. 재밌죠? 참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이 니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차자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나갑니다. 그런데 칸트에 대한 환호는 정점에 이르렀다. 절정에 이르렀다. 언젠가 하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 이성 비판으로 나갔다는 거야. 직역합니다. 이제 칸트가 또한 인간 안에서 도덕적 능력을 덧붙여서 발견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순수 이성 비판이 나왔을 때 니네들의 오성을 니네들이 사용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장했는데 그 이후에 또 몇 년 있다가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오니까 그 환호는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은 뭐죠? 도덕적 능력이 뭐야? 우리는 신을 요청하면서 신이 준 보편 이성의 규율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보편 이성의 법칙이 뭐야? 그게 뭐예요? 황금률이야, 예수에. 이해가 됐어요. 황금률을 자기 방식대로 각색한 겁니다. 너희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지, 너희의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보편 이성의 준칙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도덕적 능력을 칸트가 인간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 안이야? 그 도덕 준칙은 보편적 이성의 요청이요. 그 요청은 우리의 이성과 오성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요점에서는 스토아 철학 냄새가 납니다. 그죠? 요점에서는. 참 예도의 각주 어떻습니까? 니체에 대한 이 해석이, 설명과 해석들이 참 재미있죠. 자,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denn damals waren die Deutschen noch moralischer. 그 당시에 독일인들은 상당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계몽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프랑스 계몽주의도 그래요. 계몽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신은 이제 더 이상 초월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이 보편 이성의 법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신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그 도덕이라는 주제가 계몽주의에서는 최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틀 역시도 신학자 알죠? 칸트 시대 이후에 바로 리틀 역시도 칸트를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하늘에 이게 아니고 신이 준 이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 그랬거든. 재밌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리틀 역시도. 이런 신학들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칸트의 이러한 것 철학을 모르고는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인들은 매우 도덕적이었다. 이해가 되죠? 도덕. 그리고 조금도
현실 정치적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현실 정치에 눈이 빠른 자들은 없었고, 도덕적인 독일의 경건주의의 신앙에 사로잡힌 칸트 철학과 경건주의는 같이 갑니다. 그 배경 속에서 독일의 낭만주의가 나오거든. 이해가 됐죠? 이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철학적 그 베이스가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칸트의 니체의 이 원서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의 허니몬트라 그래. 비슷하죠? 독일 철학의 허니문은 운이 비로소 오게 되었다. 그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독일 철학의 허니문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티빙겐 신학교의 모든 젊은 신학자들은 곧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신학자들은 칸트가 가르쳐줬던,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도덕적 능력을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왜 숲속에 들어가? 보편 이성이 준 그 능력을, 뭔 능력이야? 보편 이성의 규칙을 따르고 또 우리의 오성을 사용하여 숲속에서 보편 이성이 준 보편적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티빙겐의 신학교의 젊은 신학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칸트가 줬던 그 능력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한국어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되게 지적이잖아, 그지? 이거는 되게 지성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뭐 기도원 들어가면 기도하고 이러잖아. 이 칸트 시대 신학생들이 칸트를 따라 숲속에 독일의 독일의 그 아름다운 그 엄청나게 큰 나무들 그 숲속에 들어가서 칸트가 말했던 실천이성 비판에서의 그 보편 이성의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결론이에요. 그죠? 계속 나갑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자, 바로 이 칸트의 능력을 찾으려고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was fand man nicht alles.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찾았던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냐? In jener unschuldigen Reichen noch jugendlichen Zeit des deutschen Geistes, in welcher die Romantik die boshafte Vieh hineindrang, damals als man finden und erfinden noch nicht auseinanderzuhalten wusste. 매우 중요합니다. 줄 빡빡 치시고 예도의 강좌를 따라오셔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요. 다 나와 여기서. 자, 한번 보셔요. 이 모든 신학생들이 칸트의 도덕적 능력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순결하고 풍요로우며 또한 젊음으로 가득 찬
독일 정신의 시대에 줄 빡빡 치셔요. 줄 빡빡 쳐. 요 줄 전체는 질풍노도의 시대, 괴테와 쉘링으로부터 시작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경건주의적인, 그게 종교적으로는 경건주의였고 낭만주의, 괴테의 문학으로부터 출발했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것만 갖고도 지금 1시간짜리 강의 몇 개를 할 수 있어. 이 로만틱이란 단어 갖고도. 이 낭만주의. 그게 이 낭만주의는 칸트의 계몽주의랑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칸트의 계몽주의가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어요. 이해가 됐죠.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무신론으로 갔잖아. 그리고 유토피아 사회주의로 갔다고. 이해가 돼요? 프루동이라든지 뭐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마르크스를 통해서 이제 19세기는 상당히 복잡해지잖아. 나폴레옹을 통하여.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이제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싹 됐잖아요. 독일은 낭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랑 다른 거예요. 어떤 낭만주의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낭만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독일어의 이 가이스트는 영어의 스피릿이랑 가장 밀접한 단어입니다. 영어의 마인드, 뭐 이런 거는 안 돼. 이거 영어에 없는데, 영이랑 같은 영. 그러니까 낭만주의 정신은 뭔가 하면 신적 정신이 인간의 정신과 자연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인 있으면 성령을 생각하면 돼. 성령. 이해가 됐어. 하느님, 그 신의 영에 의해서 인간과 그 다음에 뭐야?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신의 영에 의해서 다른 인간들과 자연,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감정으로 불타오른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 여성에 대한, 이게 아니라고. 독일의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에 불을 붙였던 건 바로 칸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몽주의랑 낭만주의를 대립시키는 어떤 강의가 있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독일 철학이나 독일의 어떤 그 사조를 전혀, 에토스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칸트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칸트의 계몽주의가 이런 낭만주의의 어떤 그 문학가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문학가와 철학가가 어우러지자. 슐라이어마하, 이 신학자야, 철학자야, 이 사람이. 쉘링, 그 다 종교적이에요. 이 낭만주의 때문에. 이 영의 개념. 이것 때문에 마침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싹 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칸트의 계몽주의적인 이성 철학, 이성과 보편 이성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에는 독일만의 독특한 신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 당시에 경건주의를 또 알아야 돼. 신학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야, 정말 오늘 깊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 내일 다시 듣고 정리하셔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니체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요 말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순박하고 풍요로우며 순결해야지. 신의 영과 만나는데 순결해야죠. 두 번째, 풍요로워. 신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은 생명을 만들고 그 자체가 생명이야. 이해가 됐어요. 기독교적 성령 개념도 그겁니다. 막 이래가 방언받고 이게 아니라고. 이건 성령의 어떤 개념을 축소시킨 거예요. 성령은 이 세계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러한 사고가 독일 낭만주의에는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철저히 무신론이 발달했고, 독일은 역설적이게도 이 낭만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무신론이 정말 19세기에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엄청난 에토스의 차이겠죠. 니체가 이제 싸지르는데, 니체도 신을 완전히 몰아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나중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합니다. 낭만주의, 흉악한 요정, 낭만주의는 흉악한 요정도 됩니다.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독일의 신화가 있어. 그걸 여기서는 성령이라 그래도 되지만 독일 전통 안에서의 기독교 전통 말고 독일인들의 신화가 있다고. 이 악한 요괴라 그러죠. 이 요괴가 곧 낭만주의가 불어넣어서 노래를 불렀던 독일 정신. 이해가 됐죠. 이 독일 정신은 바로 독일적인 신화, 아주 귀여운 어떤 요괴와 같은 요런 악동 정도 되겠죠. 그것과 기독교 어떤 그 정신 안에 있는 그 영의 개념,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경건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영성주의 신학, 그 다음에 경건주의 안에서 발달되었던 자연 안에서 신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주의와 결합되어서 이러한 낭만주의가 전체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야, 이게 바로 오늘 그 칸트로부터 낭만주의로 가게 되었던 경위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도가 지금 말하는데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서 11절 못 끝냅니다. 가다가 시간 1시간 되면 끝내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내일 하든 모레 하든 어쨌든 11절 12절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러한 계몽주의로부터 낭만주의로의 어떤 이러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내야 니체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경이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 내일 강좌 낮에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고는 이해가 됐죠. 내가 아까 말했던 이런 리틀이라든지 경건주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 모르고 이거 뭐에 따라갈 거야? 다 수박껏 할 게 없네. 니체 전공자 개소리인 거야. 니체 전공은 뭐 신학 안 하고 뭔 니체 전공을 해. 이해가 됐죠. 수박껏 핥긴 거예요.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잠깐만요. 예도가 잠깐. 한 10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10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낭만주의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과 발명하는 것을 아직 구별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니체가 볼 때는 낭만주의는 신의 감정, 신적 어떤 그러한 감성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슐라이어마가 그런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 이런 감정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칸트의 이성으로부터 감성으로 갔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신적 감정.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과 인간 전체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예요. 이러한 어떤 강력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낭만주의는 철저하게 독일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고, 이 낭만주의와 계몽주의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가다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독일 철학을 하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런 토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과 핀덴과 에얼핀덴을 발명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발명은 뭐야? 발명은 이성적인 거지. 발견은 뭐야? 발견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 없는데 왜 자연과학자들이 나와? 인간은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죠. 자연이 준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발명은 인간이 하지만 발견은 신이 준 어떤 선물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과학과 신학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낭만주의적 신학과 과학이 아직까지 철저히 분리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재밌죠? 이래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몇 줄 더 하고 끝냅니다. 몇 줄 더 한두 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or allem ein Vermögen fürs Übersinnliche. 이거 줄 치십시오. 줄 꼭 치세요. 무엇보다도 낭만주의를 니체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능력. 줄 빡빡 치세요. 초감각적인. 왜 초감각적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낭만주의는 철저히 신적 정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신적 정신이 없는데 다 결합이 돼? 불가능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그 영성주의 신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독일 전통에. 이해가 됐죠? 이러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로만틱 낭만주의의 그 신적 정신, 그거는 왜 니체는 한마디로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잖아. 신적 능력, 이 낭만주의적 정신, 젊은 이들이 약동하는 그 젊은 피가 약동하는 그 움직이는 생명력의 정신 말이에요. 그 정신은 뭐야? 신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정신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 있는 능력이다. 요약합니다. 칸트는 인간 안에서 오성의 범주를 네 스스로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그 능력을 발견했고, 두 번째, 인간 안에서 보편 이성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능력을 발견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경건주의와 독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칸트의 이러한 운동이 티빙엔 신학교의 젊은 신학도들을 통하여, 그게 바로 헬더린, 피테, 쉘링,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 티빙겐아파라 그러죠. 티빙엔의 그 젊은 신학도들을 통하여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낭만, 능력,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 니체는 이제 이 설명, 이제 깔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까고 있습니다. 재밌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읽어가 왜 이해를 할 건데, 어떻게? 이해는 그냥 수박 거달깁니다. 읽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다는 거지. 참 거짓말도 웬만큼 해야 속지, 그죠? 독자가 바보도 아니고.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능력이 바로 낭만주의의 어떤 모토였다고 하는 거죠. 나갑니다. 쉘링은 Taufte es die intellektuelle Anschauung. 쉘링은 이런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능력을 지적 직관이라고 불렀고, 이로써 근본적으로 경건주의적으로 향해 있는 독일인들의 독일적인 것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열망을 향하여 쉘링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참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봐,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원서밖에 없어. 줄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거 니체 원서 읽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 이거 지금 외운 것도 아니죠. 외운 게 아니에요. 소화한 거지. 이러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니까. 쉘링은 지적 직관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로써 경건주의적인 인간 마음속에 열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지적 직관을 줄치십시오. 지적 직관, 인텔렉투엘레 안샤움, 요거 설명하고 끝냅니다. 칸트는 직관은 어디 붙어 있죠? 감각에 붙어 있죠. 아까 했어. 오성은 어디에 붙어 있어? 오성은 범주랑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오성이 지성적인 거야? 감각이 지성적인 거야, 여러분? 감각이 지성적인 거죠. 아니, 오성과 범주가 지성적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리고 칸트는 범주와 감각을, 그게 오성과 감각을 나누잖아.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이 이 범주에 있는 이 오성이 가서 바깥으로 들어온 내용물을 붙잡는 거야, 칸트한테서는. 근데 쉘링과 피테는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버려요. 이해가 됐어? 이 오성이 지성이야. 지적 직관할 때 이 지성은 바로 오성을 가리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정말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칸트, 쉘링 이렇게 뚫어주는 강좌 상당히 드뭅니다. 그거 알고 들으셔야 된다고.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칸트의 오성이 지적인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 되게 제 지적이야. 그럼 대가리 속이 지적인 거지 감각이 지적인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됐죠? 감성적인 거는 결코 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지성적인 거는 오성적인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테 여기 피테가 없어요. 피테랑 쉘링 두 명 다가 지적 직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 피테를 적어 넣으셔도 돼. 알았어요. 이 초감각적인 능력, 그게 뭐야? 신적 능력인 거야. 이 신적 능력을 칸트는 제한하고 실천 이성으로 가잖아. 근데 쉘링과 피테는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적 이 능력의 영향을 받아갖고 인식론 자체가 이미 지적 직관이라는 거야. 지성적인 것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직관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적인 것이 칸트처럼 그런 방식으로 뭐 보편 이성의 어떤 이런 걸로 해갖고 도덕 법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식론 자체 안에서 벌써 신적인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칸트가 이것에 대한 단초를 주었습니다. 칸트가. 예? 그런데 칸트랑 다른 건 칸트는 그런 방식으로 도덕 실천 이성으로 갔다 그러면 피테랑 쉘링은 이 인식론 자체를 두 개를 묶어버려. 그러니까 칸트의 감각 직관을 오성적인 것하고 결합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 직관이라 그럽니다. 줄 빡빡 치셔요. 지적 직관은 칸트가 나눠 놓은 것을 결합시켜서 신적 능력의 직관적으로 우리의 오성과 이성이 신적 직관을 바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쉘링은 이 초감각적인 능력을 지적 직관이라고 불렀고, 이것으로서 경건주의, 신에 대한 정신을 갈망하는 그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향하여 쉘링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도가 오늘 2시간 동안 열강을 했습니다. 그죠? 밤늦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엄청난 게 들어있죠. 요 2페이지에. 이 2페이지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 그죠? 요걸 내일이나 모레 끝내면서 니체가 어떻게 칸트와 낭만주의를 동시에 까는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재밌죠?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 주제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절까지, 11절 중반부터 12절까지 강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디 누나, 김은혜 전도사님, 김연아 선생님, 그리고 홍도사님, 그리고 뭐 신 선생님도 지금 잠깐 들어오셨네.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복습 한 번 더 하셔요. 엄청 재밌죠? 저는 또 돌아갑니다. 잘 주무셔요.